자, 여러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66회 기출 중에서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의 물음 3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이어서 쭉 결정세액까지 계산을 전체적으로 해봐라.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실전으로 쭉 풀어보겠습니다. 실전 느낌으로 우리가 앞에서 각 파트별로 우리가 이론 정리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천천히 69페이지 펴시면 되고 6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물음 3번 소득세 신고 문제 1번의 물음 3번이에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뭐였죠,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게 물음 1번, 물음 2번이었고 물음 3번은 자, 읽어보시죠. 자료 4에서 주어진 부양가족 내역과 지출 내역 등을 참조하여 2022년 귀속 김성실 씨의 소득공제액, 세액공제액 및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답안 양식에 따라 그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물음 1번과 물음 2번에서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었죠. 다 계산해냈죠. 자, 하지만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그 실제로 나온 숫자 말고 교수님께서 가정의 숫자를 새로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숫자로 새로 물음 3번을 푸셔야 됩니다. 단, 김성실의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5,675만 원, 사업소득 금액은 1억,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다 더해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소득공제 빼고 조특법상 소득공제 빼서 우리가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이것저것을 빼는데 자, 세액공제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를 빼서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 나간다. 실제로 얼마 낼지 결정세액을 도출해 낸다라고 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 답안 서식에 채워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총 급여액이 왜 있을까요? 자, 근로소득 금액만 알면은 종합소득 금액은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구할 수 있죠. 왜 총 급여액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영상 보시면은 설명을 했는데 총 급여액이 필요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쓰는 만큼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급여액을 알아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도 새로운 가정의 금액을 주시는 겁니다. 이따가 의료비 세액공제 할 때 요 7천만 원을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4. 여러분 지금부터 풀이할 건데 이거는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영상들에서 아까 강론을 다 지금 했잖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 소득공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나눠서 각계격파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실제 시험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온다고 통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예제와 이론이 어떻게 한 번에 통으로 적용되는지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 건데 디테일한 설명은 앞쪽 이론과 예제에서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참고하세요. 중간에 듣다가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든다면은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자료 4. 가족 현황, 소득과 나이에 대한 자료가 있고 이어서 보의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보험료 납입 내역, 의료비 내역, 교육비 지출액 이렇게 있어요. 세액공제 5대장 중에 3번, 4번, 5번이죠. 보의교 세액공제를 이 자료를 통해서 하면 되고 자, 여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하고 그 다음 자료에 우리가 그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 보험료 납입 내역 같은 걸 보면서 그리고 요 생계 관련한 가족 내용을 보면서 세액 5대장 중에서 1번 자녀 세액 공제도 뽑아낼 수 있고 2번 우리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도 이따가 보험료 납입 내역 안에서도 풀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본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공제 15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게요. 본인 나이 48세, 소득 내역은 위에 있는 기타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그것과 같다. 세대주다.
자, 본인은 여러분 뭐 나이 요건, 즉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했죠. 무조건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0만 원 됐고 배우자 체크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46세고 소득 내역은 퇴직소득 금액 3천만 원이 있네요. 자, 가족들은 어때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때? 기본적으로는 근데 배우자에 한해서는 어때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그죠? 나이 요건 X, 연령 요건, 나이 요건 같은 표현입니다. 연령 요건 X, 소득 요건 O.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어. 나이는 그냥 배우자에 한해서는 나이를 보고 체크하실 게 없어요. 나이 요건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나이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배우자는. 그래서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득 요건을 봐야겠죠. 소득 요건은 있어요. 배우자도. 자, 퇴직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요건이 뭐라고 했죠? 소득 금액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소득 요건은 종합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합쳐서 1년 동안의 금액 소득 금액들을 합쳐서 어때?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이하라고 했죠.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이 100만도 아니니까 100딱 100만 원이면은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소득금액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다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입니다. 각각이 100만 원 이하 이런 거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세 개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게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 요거 정리했죠, 아까. 보세요. 근데 여러분 퇴직소득 금액이 얼마 있죠? 배우자가 3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당연히 100만 원을 초과하죠. 3천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으로 딱 주어졌잖아, 깔끔하게. 아, 100만 원 넘으니까 배우자는 어때? 여러분 X.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구나. 옆에 X 치세요, 이렇게. 장남 볼게요. 장남.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여러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나이 요건 O, 소득 요건 O인 게 기본입니다. 자녀, 비속이라면 20세 이하여야 되고 존속, 부모님이라면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 형제 자매도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나이 요건이죠. 소득 요건은 똑같아요. 아까 배우자 때랑 똑같아요. 늘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장남은 여러분 일단 26세야. 26세입니다. 아까 전에 자녀는 어땠죠? 조건이 나이 요건이 20세 이하여야 됐죠. 딱 20세는 돼요. 그죠? 20세 이하여야 돼.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세야. 그래서 26세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겠다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까지 쭉 다 봐야 돼요. 비고까지. 자, 그리고 여기 소득도 있네. 복권 당첨 소득 500만 원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론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자, 우리 기타 소득 공부할 때 일단 복권 당첨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이죠, 여러분? 기타 소득이죠. 뭐 복권이 매일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정말 운 좋게 뭐 평생에 몇 번 당첨되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기타 소득에서 2시간 동안 이론 정리했었죠, 그때. 거기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기타 소득에서 외워야 될 게 꼭 있었는데, 자,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뭐 있었죠? 외웠던 거 어떻게 외우는 팁 뭐였죠?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된다 라고 했죠. 무조건 분리 복연골. 그러니까 복은 복권 당첨 소득이잖아요. 그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죠? 지금 말했던 거는 앞쪽에 기타 소득 이론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자,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소득금액 요건이라고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소득금액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종합소득금액.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죠, 이게.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게 한 번에 그냥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치진 않아요. 하지만 소득 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만 그냥 합쳐서 판단하는 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복권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죠. 무조건 분리과세되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은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한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복권 당첨 소득 500만 원이 있지만 어때?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한 거라고. 됐죠? 넘어가세요. 비고 뭐 대학생인데 여기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초록색 읽어보세요. 자녀는 20세 이하만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보지 않아요. 즉 나이, 연령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준다는 거야. 나이 요건이 없어집니다. 소득 요건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장남한테 소득 내역에 뭐 종합소득 금액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있다라는 게 있다면은 나이는 통과했죠. 만약에 나이는 통과하잖아. 지금 26세 상관없다니까. 지금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소득 요건에서 걸린다면 그 경우는 안 되겠지. 기본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뭐다? 나이에 한해서는 괜찮다. 봐주겠다라는 거야.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장남 동그라미가 돼요. 기본공제 동그라미. 오케이. 장녀 볼게요. 17세고 소득이 없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자녀 둘 다 통과죠. 20세 이하고 소득 100만 원 이하잖아. 오케이. 자, 비고 한번 볼게요. 고등학생인데 기숙사에 살아요. 기숙형 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별거 따로 거주하고 있대요. 별도로 따로 거주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요것도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과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직계 비속이죠. 자녀,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여기 읽어보세요. 실제 동거, 같은 집에 사는 걸 동거라고 하죠.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라고 정리했었어요. 같은 집에 살든 살지 않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걸로 본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 받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걸로 생활하는 거다. 실제로. 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정리했었죠.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면은 같이 살면서 내 월급으로, 내가 사업소득으로, 내 기타 소득으로 그걸로 이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물론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요.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는 같이 안 살아도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생계를 하는 걸로 당연히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정리할까요? 부모님은 어땠어요? 직계 존속이 있다면. 직계 존속은 여러분 세법 규정상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주거 형편상 다른 데 살고 계시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요.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조금 다르죠. 배우자하고 자녀는 아무 요건이 없어. 그냥 같이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상관없어. 어떤 요건도 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요. 배우자와 자녀는. 부모님은 여러분 표현에 나와요. 세법 표현에. 주거 형편상.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여유가 돼서 주거 형편상이 아니라 따로 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데 뭐 집에 뭐 방이 부족하거나 주거 형편상 뭔가 안 되는 사유가 있어서 같이 살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따로 살 뿐 내가 생계를 모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 때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뭐 실제로 주거 형편상이니 아니니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 나와요. 비고에 나와.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 옆에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옆에 비고인데 주거 형편상 가능한데 그냥 따로 살고 있다. 그렇게는 또 안 나올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주거 형편상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그냥 독립적으로 살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내가 모시는 걸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알겠죠? 일단은 여기 자녀는 어떻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를 같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어떤 요건도 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니까 오케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다. 오케이. 되죠? 됐죠? 동그라미. 됐고. 입양자 5세 소득은 없고 2022년 8월 1일 입양했네요. 자, 일단 입양자 출산하고 출산을 했든 입양을 했든 다 이제 같은 내 자녀죠.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했죠. 그 해에 2022년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거나 그 경우에는 또 뭘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따가 할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에서 자녀 세액공제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세액공제는 자녀 머릿수 세액공제,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기본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은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자녀 세액공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체크해야겠다. 아, 올해 입양을 했으니까 세액공제를 해줘야겠구나. 첫째를 출산이나 입양했다면 30만 원 세액공제, 둘째를 출산이나 입양했다면 50만 원, 셋째, 넷째, 다섯째, 셋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70만 원 세액공제. 자, 됐죠? 그리고 입양하고 여기 비교라고 해서 공부하자고 했어요. 우리 위탁아동 공부했었죠?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그 해에 6개월 이상 양육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전제가 있었죠? 요거는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비교로. 자, 넘어갑시다. 부친 82세시네요. 은행이자 1,500만 원 있고 2022년 7월 5일에 사망했다라고 해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안 계시죠. 안타깝게도 사망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 해에 살아 계셨던 거잖아요. 22년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2월 31일 기준으로 안 계시니까 공제 대상에 안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해에 사망하셨더라도 그 해에 살아 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나 여러 가지 공제는 똑같이 받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고민하다가 7월에 사망하셨으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안 계시니까 뭔가 공제 같은 걸 못 받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돼요. 요건을 충족하는 게 그 해에 일어났으니까 계셨으니까 그 해에 됩니다. 우린 체크하면 돼. 그냥 전액을 해주면 돼. 그리고 뭐 월할 계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7월에 사망하셨으니까 뭐 6개월치만 기본공제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요건만 충족하면은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다 됩니다. 됐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뭐 입양 여러분 출산 입양도 아까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8월에 입양했다고 해서 8월이면 앞에 7개월, 뒤에 5개월이잖아요. 키운 게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제를 뭐 자녀세액 공제를 12분의 5만 해주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월할 계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그 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냥 다 해줍니다. 12월 20일에 만약에 출산했더라도 출산 관련한 세액공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전액을. 됐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부친 여러분 82세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존속은 어때요?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공제 대상은 오케이 통과하셨다.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바로 말해버립시다. 나이가 82세시죠. 우리 여기 어르신 나이 관련해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요 앞에 예지에서도 했던 거예요. 어때? 기본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뭐다? 60세 이상이죠. 그리고 경로 우대자 이따가 소득공제. 경로 우대자 소득공제는 어떻다? 70세 이상이시면은 경로 우대자 관련한 소득공제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특정 의료비.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뭐다? 일반적인 의료비가 1번에 있고 2번이 특정 의료비였죠. 2번이 특정 의료비인데 특정 의료비는 3개를 말합니다. 뭐?
나. 본인을 위한 의료비 2번.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을 위한 의료비인데 이때 기준이 여기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애에 관련한 의료비였죠. 자, 특정 의료비에 속하는 이제 어르신을 위한 경로하는 의료비는 65세 기준이었던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세 개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기준을 다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아무튼 부치는 82세시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때요? 모두 다 충족하시죠. 기본공제도 오케이, 경로 우대자 소득공제 100만 원도 오케이, 특정 의료비가 나중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도 특정 의료비에 속하세요. 이따가 속할 겁니다. 의료비가 있다면은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소득 금액 볼게요. 소득 내역. 은행 이자 소득이 1,500만 원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까 정리한 대로 금융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거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르죠.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딱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돼요.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 배우자도 퇴직소득 있었지만 3천만 원이 있었지만 어때? 있었지만이 아니네 이거는. 퇴직소득은 어때? 종합소득 더하기 퇴직소득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배우자는 이 퇴직소득 금액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었고, 장남은 어때?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 있었지만 요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었기 때문에 여기 소득 금액 요건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만족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파란색 여전히 얘도 파란색이죠 지금. 요것도 은행 이자 소득도 어때? 분리과세 된다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0이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소득 요건도 통과하신 거예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통과하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런 분석할 거 많죠? 항상 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요 표가 항상 나오는데 요 작은 표에서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이 표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할 게 많았어요. 그죠? 69페이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방금 봤던 거에 대해서 바로 문제 답을 적을게요. 답안 양식입니다. 답안 양식. 그리고 답안 양식은 문제마다 이렇게 쪼개져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전체 양식이 있고 방금 살펴봤던 거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적어 놓고 다음 거 문제 풀고 이 양식을 그 뒷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또 밑에 이어졌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요걸 앞에 전제로 주어졌죠? 여기 이 금액들이죠.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겁니다. 세 개를 더해서 세 개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1억 6,475만 원. 164.75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100만 단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문제 풀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 다 쓰셔야 돼요. 단위까지 원의 단위로 해가지고 다 쓰셔야 돼요. 저는 100만 단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1의 단위로 다 적어주세요. 164.75는 어떻게 읽죠? 요 4가 100만이라니까요. 그죠? 4가 100만을 말하는 거니까 1억 6,475만 원. 맞죠? 종합소득 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뺄 거를 빼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뺄 거 소득공제들을 다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죠. 자, 기본공제 여러분 몇 명이에요? 69페이지 다시. 본인, 장남, 장녀, 입양자, 부친 5명. 한 명당 얼마? 150만 원. 맞죠? 기본공제 여기 5명. 5명 곱하기 150만 원. 1.5 150만 원이죠. 그래서 750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기. 됐죠? 그리고 밑에 추가 공제, 경로 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있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답안 서식 있죠.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냥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랑 뭐 그런 게 바로 과세 표준 세액 계산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힌트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거기는. 법인세 답안 서식은 그냥 우리가 풀어서 뭐 가산 조정은 가산 조정 칸에 적고 차감 조정은 차감 조정 칸에 적어.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서식에 대해 서식 자체가 팁이 되질 않는다고. 법인세는. 하지만 소득세는 여러분 이 서식 답안 양식 자체가 우리가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처럼 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제 손글씨거든요. 이 손글씨 말고 이 활자화되어 있는 여기 컴퓨터가 쓴 이 글씨 있죠. 이것들은 답안 서식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그 받아보시면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공제 하고 몇 명 여기 5만 제 숫자나잖아. 제 글씨잖아요.
요게 괄호돼 있고 명돼 있어. 그 5라고 적는 것도 답인 거죠. 여러분이 쓰는 답은 답인 거예요. 밑에 여러분 봐봐. 추가 공제라고 해서 경로 우대 장애인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답에.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치를 시험에도 여기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이론이랑 예제에서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특히 소득세는 답안 양식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미 다 많이 체화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 약 보면서 뭐라고 했어? 1번 연금보험료 내역이 있고 2번 건강보험료 내역, 3번 연금 계좌, 저축 계좌 내역 넣은 내역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죠. 4번, 5번, 6번은 일반적인 뭐 그 자동차 보험 이런 식으로 상해 보험 그걸 보면서 여러분 1번 보면서 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번 보면서 보험료 소득공제 3번 보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딱딱딱 떠오를 거야. 그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혹시 그게 안 떠오르더라도 여러분 이 답안 양식 자체가 가이드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을 펴요. 답안 서식을 펴고 소득세 같은 경우 문제를 보면서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답안 서식은 회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답안 서식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의 가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딱 펼쳐놓고 보면서 문제 풀고 답안을 가이드에 맞춰서 채워 나간다는 느낌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다 있잖아. 경로 우대 장애인 다 찍혀 있다니까요. 장애인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액이 합쳐서 얼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소득 금액에서 방금 다 더한 소득 공제액 다 더한 걸 빼면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다. 그리고 옆에 봐봐요. 이 계산도의 내역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다? 산출세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율은 문제에서 주어진다니까요. 표로. 그죠? 가이드라인 삼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세액 계산 구조에 대한 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딱 봐요. 그 서식을 보고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이드라인화 할 수 있어. 가이드처럼 가이드 삼아서 문제 풀 수 있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요. 답안 양식을 보시면서 한쪽에 오른쪽에 보면서 왼쪽에 문제 풀고 풀이한 거를 답안 양식에 적고 아 다음에는 두 번째 답안 서식에 있는 거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참고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충분히 공부를 하시되 실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본인 학습량에 따라서 내가 아직까지 이번 회차에 많이 공부를 못해서 내가 머릿속에 쭉 다 정리를 못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이 답안 양식만 보고 의지해야겠죠. 하지만 그럼 리스크가 있겠죠. 그 회차에 만약에 답안 양식에 뭐 유형이 조금 바뀌거나 답안 양식이 좀 덜 친절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볼 수 있겠지만 소득세는 기본적으로는 가이드처럼 쓸 수 있는 답안 양식이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님, 이제 문제 계속 풉니다. 아버님 82세신 걸 보고 체크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문제 양식에도 딱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가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딱 문제 보면서 놓쳤더라도 아, 경로 우대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뿅 해. 그러고 나서 가는 거지, 문제를. 나이 쭉 보는 거예요. 경로 우대 몇 세 이상? 70세 이상. 아, 아버님이 82세시구나. 아버님 한 분 해당되는구나. 100만 원. 100만 원, 한 명 곱하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한 명 곱하기 100만 원은 당연히 100만 원이라서 답은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있구나. 살펴볼까?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그러네. 장남이 장애가 있구나. 한 명당 얼마 여러분? 200만 원이죠. 장남 한 명당 200만 원 곱하기 한 명 곱하기 200만 원 하니까 정답은 200만 원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실전 기출 문제를 조금 끊어 가겠습니다. 요거를 통으로 가긴 갈 건데 전체 내용을 쭉 갈 건데 영상은 조금씩 끊어 갈게요. 여러분들이 클립 제목을 보고 복습하기 좋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